대구시청 시립복지관 시수필 창작반 여러 어르신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학의 갈래를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문학을 갈래를 나누는데 2대 갈래, 3대 갈래 해서 6대 갈래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2대 갈래로 나누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문학을 2대 갈래로 나누면 운문과 산문으로 나눕니다. 여기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고요. 운문은 그러면 무엇이 속해 있는가? 시와 시조가 운문에 속해 있습니다. 산문에는 소설, 수필, 동화, 논문, 편지, 기행문 이런 것들이 산문에 속하죠. 이렇게 시의 갈래를 이제 해봤는데, 또 시를 오늘은 갈래놀이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시를 갈르는데 형식에 따라 갈르는 거와 내용에 따라 갈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형식에 따른 갈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형식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가 있습니다. 정형시는 외형을 지닌 시조와 한시가 거기에 속해 있죠. 예를 들면은 오륙도 5섬이 다시 보면 6섬이, 흐리면 한두 섬이 맑으신 날 오륙도라, 흐리락 맑으락하니 몇 섬인 줄 몰라라. 이은상님의 오륙도라는 시 첫 수인데요. 그렇게 시조는 외형적으로 숫자를 맞춰서 쓰게 되죠. 그걸 외형률이라고 해요. 바깥으로 이렇게 형태가 나와 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조는 운문에 속한 시와 시조, 시조는 형식의 정형시에 속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시는 거의 자유시예요.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시는, 그리고 뭐 발표된 많은 시들이 시조를 따로 하지 않는 한 거의 자유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정형시와 자유시, 그 다음에 산문시. 산문은 아닌데 시인데도 산문시가 있어요. 그 산문시는 자유시보다 형식상 더 자유로운 거죠. 더 자유롭게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문이라고 해서 율격이 없느냐 하면 있어요. 그것을 내재율이라고 하는데, 내적으로 다 있고 연과 행을 가르지 않죠. 연이라는 것은 작품의 한 단락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은 한 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르지 않아요. 가르지 않고 쓴 시를 이제 산문시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산문시라고 특별히 구별하지 않아도 쭉 이어서 붙여서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보다는 산문시들이 또 많아졌죠. 그래서 형식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시, 또 행과 연도 가르지 아니하는 산문시, 정형시는 이제 시조와 같이 그걸 음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즉 3434, 4444, 3543 이 숫자를 맞춰라 이제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쓴 시를 시조라 하고, 외적으로 숫자를 맞췄다 그래서 외형률이라고 하고요. 내적으로다가 그 율격이 들어있다 그래서 자유시나 산문시는 그 내재율 안으로 그 율격이 있다. 그러니까 형식에 따라서 쓴 시조만이 율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는 다 율격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시를 쓰는데 3요소라는 그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3요소를 잘 갖춰서 써야지만 이제 시에 그 격을 갖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시를 만드는 재료는 시의 3요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를 만드는 재료는 언어예요. 언어를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시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그러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의미적 기능이 있어요. 의미적 기능. 이건 뭐냐면 중심 사상이 되는 주제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적이라고 그러죠.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작품에는 무슨 뜻으로? 의미라는 건 뜻 아니에요?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중심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음악적 기능이 있습니다. 음악적. 그걸 이제 운율이라고 하는데, 음악적으로 리듬이 있는 거죠. 그냥 쭉 편지를 쓰듯이 산문을 쓰듯이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줄일 건 줄이고 감출 건 감추고 해서 좀 이렇게 리듬을 타게 되는 것을, 그거를 음악적 기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회화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시에는 회화적 기능이 있는데, 보이는 현상이나 생각,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느낀 것, 이런 것들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지금 우리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다를 보고 바다가 그냥 바다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보면은 산같이 높은 파도가 치고 있다. 그러면 그냥 파도가 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높은 파도를 산처럼 높은 파도라고 하고, 바다가 푸르면 하늘빛같이 푸르다는 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 머릿속으로. 누가 어떤 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예를 들면은 매화를 얘기했어요. 매화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매화 얘기하면 우리는 어디가 생각나겠어요? 매화꽃 많이 피는 저 남쪽 광양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매화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머리에 떠오르는 그 분홍색, 그 예쁜 정말 꽃의 모습,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걸 회화적, 즉 그림이라는 거죠. 회화적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미적 기능을 주제라고 하고, 음악적 기능을 운율이라고 하고, 회화적 기능을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는 주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무슨 뜻으로 썼는지. 운율, 가락, 이게 춤이라고 할 수 있고 율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운율이 있고,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이게 시를 읽으면 우리가 그냥 언어만 말로도 하는 것이 아니고 읽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그림이 바로 심상입니다. 그러니까 쓸 때도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그것을 언어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시는 언어가 재료인데, 머리에 떠오른 것을, 느낌을 언어로 표현해요. 그러면 그것을 심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쭉 쓰지 않고 가락이 들어가도록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운율, 율동, 음악적인 거죠. 먼저 말씀드렸지만 주제가 이제 또 중요한데, 무슨 뜻으로 이런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썼을까? 무슨 의미를 부여했을까? 그래서 작가의 중심되는 생각을 이제 이 작품에 넣어서 써야지만 주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시는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집을 지려면은 털을 닦아야 되고 주춧돌을 놔야 되고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세우고 석가래를 얹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고 지붕을 얹고 그리고 벽을 쌓고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로 들어가서 안에 또 방들을 나누고 방을 장식하고 하듯이 그런 모든 것이 다 필요하듯이 우리 시에는 이렇게 주제와 율동, 가락이라고 리듬이라고 할 수 있는 운율이 필요하고 또 마음으로 그려지는 것, 머리에 떠오르는 것, 이걸 심상이라고 해서 주제, 운율, 심상 이렇게 세 가지가 갖춰졌어야 좋은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자, 크게 문학을 2대 갈래로 가르면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죠? 네, 운문과 산문으로 가를 수 있다고 했어요. 운문은 율동이 있는 것이고 산문은 율동을 하지 않아도 행과 연을 가르지 않고 이어서 쭉 쓴 것, 즉 수필, 소설, 동화 등에 속해 있죠. 자, 그 다음에 시를 형식에 따라 갈래를 가르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정형시, 시조와 같이 형식을 갖춘 것. 자유시, 시조와 같이 형식은 갖추지 않았지만 내적으로 그 율격이 있는 것. 산문시, 행과 연을 가르지 않고 쭉 이어서 쓴 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시를 작품을 쓸 때 무엇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세 가지. 네, 시의 3요소 세 가지. 예, 잘 말씀하셨어요. 주제와 운율과 심상. 주제, 중심되는 생각. 운율, 음악적인 요소. 심상, 그림을 그리듯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 머리로 그려진 것을 언어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와 운율과 심상 이렇게 시의 3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작품을 낭송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시간을 끝낼까 하는데 정현종님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한번 낭송하겠어요.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그렇죠. 지나가면은 우리는 다 그리워지는 것이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죠. 예,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 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것을. 판봉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것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해석을 좀 말씀드려볼까 그래요. 먼저 정현종님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렇게는 그렇죠.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아 그때 그렇게 했을걸. 그런 식으로 후회하며 사는 것이 정말 인간인 것 같으죠. 예. 그래서 이 시인은 나는 가끔 후회한다. 아 그때 그 일이 정말 괜찮은 일이었는데 괜히 놓쳤네. 더 열심히 할 것을.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노다지라는 것은 그 뭐 금광에서 금을 발견했을 때 노다지 많이 캤을 때 노다지를 캤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는 정말 괜찮은 일이었는데 그때 참 후회가 되도록 그걸 무시했다, 등한히 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한번 만난 사람을 등한히 하고 지나갔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어볼 걸.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볼 걸.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강의를 들을 걸. 뭐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걸. 노는데 팔려서 뭐 이런 식으로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그렇죠. 우리는 정말 다 사람들은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을 받기만을 생각했지 사랑을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사랑할 것을. 그러면서 여기 또 그렇습니다. 단봉어리처럼 왜 말을 못했을까? 귀머거리처럼 왜 들어주질 못했을까?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이러고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내가 조금만 더 좋아했으면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내가 그 말을 잘 들어줬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나도 더 다정하게 말을 했으면 좋았을 것. 후회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후회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시인이 이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순간순간이 꽃봉오리니까 잘해야지. 다정하게 지내야지. 더 많이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고 고쳤을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이 독자가 이 시를 읽으면서 얼마나 공감을 하겠어요. 그리고 공감을 하면서 느낀 그 순간을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쳐갈 수 있는 참으로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교훈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시를 쓸 때 이렇게 주제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독자들이 공감을 하고 정말 아름다운 시, 또 교훈이 되는 시, 그 시 하나를 때문에 정말 마음 고쳐먹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이상 여기까지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